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혼돈의 시대의 리더의 탄생 도리스 컨스 구드윈 교수님의 책을 중심으로 4명의 미국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시어더 루스벨트, 프랭클린 루스벨트, 린든 존슨 대통령의 삶과 그의 행위들을 통해서 리더십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떤 위기와 또한 그것을 극복해내는 그런 리더십 행위를 보였는가 하는 것들을 또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린든 존슨이 7월 4일 독립기념일 주말 휴가를 보내기 위해 후원자 조지 브라운의 시골 별장에서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원래 린든 존슨은 이게 쉬는 거를 모르는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자신의 성격으로 인해서 그가 미 상원 의원까지 오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역시도 자신의 어떤 건강 상태를 좀 자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독립기념일 휴가를 보내야 되겠다는 좀 어떻게 보면 의외의 그런 결정을 하고 자신의 후원자인 조지 브라운의 별장으로 자동차를 타고 한 2시간가량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동을 하던 중에 갑자기 어떤 트럭이 자신의 가슴 위로 떨어진 것과 같은 충격을 받고 갑작스런 심정지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심장마비가 갑자기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베데스다 해군병원으로 이제 그 린든이 옮겨질 때 그 오랜 친구 포시 올토프가 이 구급차에 함께 동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토프는 당시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병원까지 가는 동안 나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존슨은 지독한 고통에 시달렸다. 우리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존슨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존슨은 의연하고 대담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의연하게 보여준 것이죠. 존슨은 발가락이 아프면 온갖 불평을 쏟아내며 주변의 동정을 받으려 했지만 그런 중대한 위기를 맞아서는 오히려 정반대로 행동했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기 가운데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그 포부라던가 그 사람의 어떤 범위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것에는 막 이렇게 아프다고 막 그러면서 불평하고 그러지만 이 큰일 닥쳤을 때는 도리어 그는 어떻게 보면은 의연했다라는 것입니다. 레이디 버드는 병원에 미리 도착해 존슨을 기다렸고 존슨은 병원에서 쇼크 상태에 빠져서 생사의 기로를 오갔다는 것이죠. 또한 하루를 넘길 때마다 생존 확률이 크게 높아졌지만 의사들은 존슨이 민주당 당대표직에 바로 복귀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서너 달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론에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마비에서는 그가 살아났지만 당대표 같은 그런 좀 중책을 맡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AP통신은 존슨 심장마비로 백악관의 꿈을 졌다는 그런 머리 기사를 내기도 했으며 정계에서도 심장마비로 존슨이 대통령에 출마할 가능성이 사라졌고 또한 당대표라는 부담스러운 역할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죠. 다시 정계에서 재기하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을 향해 가던 존슨의 탄탄대로가 끊어지고
종착역에 이른 것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심장마비에서 회복은 되었지만 그의 정치적인 그러한 재기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존스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심지어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한탄하는 듯 했는데 자신이 올랐던 언덕에서 너무도 급격히 떨어진 탓에 낙담의 깊이가 더한 것은 당연했고 그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 예컨대 현재의 성취와 미래의 야망이 모두 위태로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각고의 노력으로 상원의원이 되고 또 민주당 당대표까지 되었는데 이게 심장마비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냥 곤두박질 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낙담하고 거의 우울증에 빠져서 힘들어했던 그러한 과정들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존슨의 상태는 심장마비 이후에 흔히 나타나는 우울증 정도와는 확연히 달랐는데 조지 리드의 표현을 빌리면은 그는 그냥 누워있을 뿐이었다.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우리 곁에 존슨을 대신하는 것이 있지만 그저 기계덩어리인 것 같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굉장히 말하기를 좋아하고 또 사람들이 일시키고 자신도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있으니까는 진짜 기계더미와 같다, 기계 덩어리와 같다 하는 그런 표현을 보면서 이렇게 쓴 것이죠. 어느 날 그가 일어나더니 누구든지 빨리 와서 면도를 해달라고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병원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고 곧이어 2대의 타자기가 설치됐다는 것입니다. 존슨은 편지를 받아 쓰게 했고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침대에만 누워있었던 그 존슨이 갑자기 타자기를 가져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타자로 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갑자기 그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무엇이 그를 시체 같은 상태에서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일까? 의사와 간호사가 기운을 돋우는 특효약을 처방한 것도 아니었고 레이디 버드의 정성어린 간호가 결정적인 자극제가 된 것도 아니었는데 존슨에게 다시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걱정과 사랑을 담아 건강회복을 바라는 4,000통의 편지였다는 것이죠. 무려 4,000통의 이 편지를 그는 병원에서 받고 그것을 읽으면서 마음의 활력을 다시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리드의 기억에 따르면 그는 그 편지들을 읽고 또 읽었다. 그 편지들에 파묻혀 지냈다. 마침내 그의 방에 편지를 다 보관하지 못할 정도로 편지가 밀려들었다. 그가 누울 공간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많은 지지와 응원의 그런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면서 그 가운데 존슨은 회복하는 그런 계기를 가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계기가 다 누구나 있다라는 것이죠.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로서의 삶을 정치 중간에 변호사로 더 그냥 단순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좀 회복했고, 또 시어더 루즈벨트 같은 경우에는 배드필드로 가서 카우보이와 같이 행동하면서 거기서 회복됐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온천 그 휴양지 자신이 직접 만들어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말미암아 회복됐고, 이런 회복의 계기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 편지들은 모두가 린든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존슨은 우쭐해졌고 그 사랑에 보답해야겠다는 열의로 활활 타오른 것이죠. 항상 지역 구민의 요구에 즉각 대응했듯 이번에도 모든 편지에 일일이 답장하는 행동에 돌입했다는 것이죠. 한동 놓치지 않고 그걸 다 답변하겠다는 것이죠. 엄청난 그런 노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어떻게든 인연의 끈을 잇고 싶어 했고 속기사들이 병원 복도에 배치됐다는 것입니다. 타자기들이 쉴 새 없이 따닥거렸으며 베데스다 해군병원 17층은 분주하기 이를 데 없는 것으로 돌변했다는 것이죠. 4,000통의 편지에 대해서 그 답장을 다 쓰려니까는 여기 엄청 그 바쁜 그런 곳으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편지를 쓰느라고 존슨은 우울증에 빠질 틈 없이 즐겁게 시간을 보냈고 생명을 구하는 수열이 그렇듯 존슨의 균을 살려낸 것은 바로 이러한 답장쓰기였다. 4,000통에 대한 이 답장쓰기를 하면서
그가 다시금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그러니 시간을 잘 써야 한다. 존슨이 자주 인용하고 가장 좋아하던 격언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격언을 더더욱 화급히 마음에 새겨야 했고 과거에 그는 지나치고 과도한 면이 있었으며 휴식을 잊은 끝없는 업무, 만성적인 대사장애, 빡빡한 일정에 틈틈이 배를 채운 끔찍한 식습관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바쁘게 살았고 또한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자신의 체력이나 어떤 몸 상태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습관을 바꿔야 했는데 목장에서 6개월 동안 요양할 때 건강한 식단이 아침에는 4개 비의 담배와 블랙커피를 대신했고, 그러니까 보통은 담배 4대 피우면서 블랙커피 마시는 게 그의 일상이었다면 이제 그의 일상 아침은 건강한 식단으로 그 아침을 대신했다. 그리고 저녁에는 스테이크와 감자 튀김을 대체했으며 또 새로 설치한 수영장에서 매일 운동했다라는 것이죠. 위스키 음주량도 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체중이 거의 20kg이 줄었고 규칙적으로 낮잠도 잤으며 의식적으로 천천히 걸었는데 흥분하면 빨라지는 말하는 속도를 어떻게든 늦춰보려고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삶의 어떤 스타일이 심장마비라는 것을 계기로 점차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내와 자식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참모진에게도 더 친절하게 행동했는데 여하튼 과거보다 덜 까탈스러운 것은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과거엔 정말 엄청나게 까탈스럽게 행동하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의 성격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큰일을 겪고 나면 좀 이렇게 변하는 법이죠. 존슨은 자신에게 가마솥 같은 정계 당대표로 복귀할 체력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는 언론에 반박하기 위해서 대중을 직접 상대하는 전략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비록 심장마비에서 지금 회복하고 있지만 당대표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존슨은 그 자리에서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자신의 이야기를 자세히 털어놓았으며 특히 삶의 철학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내 삶의 철학이 얼마나 달라졌나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심장마비가 내게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제목의 한 잡지 기사에서 가장 간결하게 이 린던이 이제 삶의 그런 태도 자체가 심장마비를 통해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 기사에서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존슨은 자신을 완전히 달라진 사람, 즉 전인격적이고 사색하는 삶을 영위하고 플라톤과 미국 역사를 읽으며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고 텍사스 패더 네일스의 자연계와 그의 목장 및 그곳의 동물들과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 묘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런 형태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묘사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취재와 인터뷰를 통해 목장을 찾아온 기자들은 슈트라우스의 왈츠를 들으며 해먹에 누워 책을 읽는 존슨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나한테 여유로워졌고 에너지가 회복됐고 당대표도 충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한 것이죠. 한마디로 음악과 각종 소품이 완벽하게 구비된 그런 무대였지만 겉모습은 꾸며진 것 같이 보였더라도 진실한 평온은 그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강하게 때린 까닭에 그는 정교하게 계산된 홍보 전략 뒤에서 변화를 위해서 자신과 철저히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주고 이 내면적으로는 바로 이렇게 심장마비를 통해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낭망한 그런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뉴딜 정책을 함께 지원했던 친구 짐 로우는 근래 출간된 링컨 정기를 그에게 보내기도 했는데 링컨이 정계를 떠나 시간을 허비할 때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다룬 정기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존슨이 시간을 허비하였던 때이지만
결국에는 기력을 회복하고 방향을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협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어떤 삶의 그러한 방향을 턴하는 그러한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링컨은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을 때 이런 의문을 품었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 이름이 무엇 때문에 기억될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온 존슨도 비슷한 의문을 품었다는 것이죠. 상당한 재산을 모았는데 그 재산을 어떤 목적에 사용하면 좋을까? 또 존슨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능수능란하게 상원이란 입법부를 다루는 법을 터득한 터였고, 이런 점에서 미국 역사상 존슨에 비견될 만한 능력자가 없었으며, 그러나 그런 능력을 어떤 목적에서 과연 키운 것인가? 외적인 직함과 상관없이 목적의식도 없이 비전도 없는 능력은 리더십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리더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 이 목적의식이라는 것이 함께 따라와야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비전은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돼야 돼요. 거기에 따른 바로 이러한 두 가지를 갖춘 그런 리더십이 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의사들은 회복이 빠르면 존슨은 1월쯤 워싱턴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진단하였는데, 새로운 회기가 시작될 1월이 가까워지자 존슨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원을 다시 지휘할 수 있는 힘을 되찾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연설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 앞에 공표하면서 자신의 회복을 알리고 정치적 시작을 알려야 되는 것이겠죠. 그가 대중 앞에서 공식적으로 다시 등장할 시간과 장소는 신중히 선택됐다는 것입니다. 텍사스 휘트니라는 호숫가의 작은 마을에 건설된 레이크 휘트니 댐이 11월 말에 국가방위군 훈련소에 헌정될 그런 예정이었는데, 휘트니는 작은 마을이었지만 훈련소에는 5,000명을 수용할 공간이 있었으며, 존슨 참모진은 텍사스주 전역에서 모인 사람들로 기념식장을 채워 존슨의 복귀를 반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모두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고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존슨이 다시금 돌아왔다, 컴백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비평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린든 존슨이 심장마비 이후에 병원에서 지내면서 우울증과 상실감으로 시간을 보냈지만, 지지자들의 보내준 편지를 보고 힘을 얻어 그것을 답하면서 그 리더십의 회복을 경험한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리더십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지지자들의 지지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지자들의 지지, 지지자들의 어떤 응원, 호응, 이런 것이, 또한 리더십이 또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는 호응이나 지지, 이런 것들과 서로 맞물려져서 하나의 리더십 관계가 생겨나는 것이죠.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은 경기가 성립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쪽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때처럼 린든 존슨을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편지는 굉장히 그에게 힘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론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자신의 세운 요양소의 사람들을 통해 힘을 얻고, 린든 존슨이 편지를 통해 회복된 것처럼 리더십에 대한 지지가 가진 힘은, 그러니까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지지를 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이런 것들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책임과 또한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에게 많은 지지로서 힘을 실어주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응원하고 지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내적인 어떤 그러한 만족감이라던가 그 내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욕구들이 채워지거든요. 그렇게 채워지게 되면 이 리더는 만족감을 가지고 자신의 리더십을 자유롭게 그렇게 발현하거나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라면은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자신은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어떤 지지와 사람들이 자신에게 지지를 보내주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 통로를 항상 열어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린든 존슨 같은 경우에는 그 통로가 편지였고 그에게 편지가 도착하고 그 편지에 답할 중으로 말미암아 린든 존슨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로 우리를 어떤 지지해주는 그런 소규모의 공동체라든가 집단, 이런 집단이 아니면 소규모의 친구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 관계들 가운데 사실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까지 하고 그렇다면 린든 존슨이 정치적 리더십으로 복귀하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마비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정계로의 복귀를 위해 텍사스 휘트니에서 공개 연수를 준비하면서 1956년 11월 내내 조지 리디의 도움을 받아가며 존슨은 연설문을 다듬고 또 다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특징은, 이런 리더들의 특징은 한 가지를 그냥 놔두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걸 다듬고 고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넣고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는 것이죠. 자신이 격식을 갖춘 형식적 연설을 능란하게 해내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다시 일터로 돌아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데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방식으로 린던이 사람들 앞에서 공중연수에 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쪽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연단에 오를 때도 진 오트리의 다시 일터로라는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선택했으며 특히 그 연설을 계기로 그가 처음 공직에 입문했을 때 마음속에 품었던 가치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즉 가난한 사람,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 주거지가 열악한 사람, 노인과 병자 등을 돕기 위해 정치가 활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되살리기로 결심한 것이 모두 중요했다. 그의 심장마비가 그의 과거에 흘렀던 어떤 기득권을 향한 어떤 우호적인 어떤 그러한 방향에서 원래 그가 정치를 시작했던 그러한 어떤 방향으로 턴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게 해주고 주거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거지를 주고 그리고 노인들이나 병자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가 필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 본래적인 목적으로 그는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존슨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이다라는 말을 뒤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터였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 자식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심각한 심장마비라는 시련에서 회복되자 존슨은 자신에게 기회와 시간이 주어진다면 아버지의 진실한 충고를 다시 되새기며 그 가르침에 따라 행동을 했다고 이렇게 다짐을 한 것이죠.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소아마비에 걸린 이후 처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던 1924년 전당대회 연설을 앞두고 강박적으로 연습하고 또 연습했듯이 린든 존슨도 리디에게 3분마다 전화를 걸어 to를 더로 여기서 to를 사용하는 것을 더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자, 아니면 여기서 더를 사용하는 것을 to를 사용하는 것을 바꾸자, 이걸 30분도 아니고 3분마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지극히 사소한 단어까지 신경을 썼는데 그때마다 연설문을 다시 타이핑해야 했기 때문에 덕분에 내 불쌍한 비서는 그 빌어먹을 연설문을 얼마나 자주 타이핑했던지 잠을 자러 갈 때도 손가락질을 허공에 톡탁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린든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서 붙들고 비서는 거기에서 계속 호흡을 치니까 나중에는 공중에 대고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렇게 몰입했다는 것이죠. 메리 레더도 당시를 회상하며 우리가 목장에서 휘트니로 이동할 때도 존슨은 연설문을 고쳤다. 여하튼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연설을 다시 타이핑해야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점점 보수화되던 텍사스에서 생존하기 위해 뉴딜 정책을 비판하지 않은 쪽으로 돌아섰고, 원래는 뉴딜 정책을 비판했죠. 자신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통하여서 정계 입문하고 거기서 발전한 그런 인물이지만 점점 그가 상원에서 처음에 실패한 이후로 또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을 사면서 부자가 되면서 뉴딜 정책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으로 선회했지만 그쪽으로 이제 그렇게 좀 약간 왜곡되었지만, 하지만 이제 심장마비가 걸린 이후에 다시금 이제 자신의 원래의 그런 비전, 정책 비전을 회복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딜 정책을 다시 지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민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던 존슨은 그 연설에서 시대적 상황에 필요한 조치다라고 강력히 천명했다고 합니다. 이게 시민권, 즉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문제와 관련돼서 이 문제를 이제는 분명히 다루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분명히 심장마비 이후로 그가 확고한 태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가오는 의회의 회기가 지향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리더로서 국가를 끌어가려는 방향을 처음으로 언급한 대담한 진보적 의지였는데, 존슨은 사회보장제도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가면 혜택을 늘리며 연방정부가 교육과 주택에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주장했고, 이런 자유주의적 주장들의 틈새에 하나의 수구적인 민원, 즉 부유한 텍사스 보수주의자들을 위한 천연가스 법안을 슬쩍 끼워넣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시민권과 같은 흑인의 투표권, 약자의 어떤 투표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든가 이러한 방향으로 분명하게 어떤 진보적인 의제를 다루어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저소득층의 어떤 감면 혜택을 또한 늘리고, 또한 정부가 교육과 주택에 보조금 지급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제 기득권자들, 보수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요구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천연가스 법안을 슬쩍 끼워넣은 방식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방향과 철학을 실현해 나갔다는 것이죠. 참 머리가 좋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심장이 있는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도 했나 봅니다. 프로그램 with a heart. 심장이 있는 프로그램이라 명명된 이 연설, 그러니까 린든 존슨이 자신의 심장마비에서 회복되고 다시금 당 대표로서 활동하겠다는 그런 연설, 그 연설의 이름이 프로그램 위드 할 때 심장이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꼭 그렇게 명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연설에서 존슨은 민주당의 유일한 대통령 후보였던 애들레이 스티븐슨이 제시한 수준을 넘어서는 사회적 비전을 보여주었는데, 조지 리디는 존슨의 연설에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는 것이죠. 존슨이 그처럼 청중을 완벽하게 압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라고 덧붙였으며, 몇 번씩이나 청중들은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치고 발을 굴렸고 탁자를 내리치고 휘파람을 불며 존슨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슨이 사람들의 그 근원적인 마음의 필요를 잘 읽은 것이죠. 소외된 사람들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느낀 연민에서 나팔을 불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명령한 여호수아처럼 그는 청중에게 믿음을 주며 열정적으로 연설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확신이 있으니까, 방향이 분명히 섰으니까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며 연설했다는 것이죠. 준비된 원고를 끝내고는 강단에서 벗어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즉흥적으로 또한 연설을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리디의 표현을 빌리면은 존슨이 연설에 불어넣은 불덩이처럼 뜨거운 감정에 마음을 빼앗겨 모두가 어리벙벙한 상태로 기념식장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만큼 아주 강력한 연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원 다수당 대표가 심장마비 이후로 처음 공적인 행사에 참석한 것인 만큼 전국에서 기자단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따라서 존슨의 연설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는데, 그 한 번의 연설로 존슨은 기회를 잡았고, 그 감동적인 연설은 그곳에 참석한 모든 신문 기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자유주의 상징이었던 휴버트 험브리는 12번의 홈런에 한 번이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존슨의 연설을 요약했는데 무척 괜찮은 타율이었다는 것이죠. 험브리는 특히 인두셀 1870년 수정헌법 제15조로
흑인 참정권이 규정되었는데, 그러니까 인두세라는 것이 인두세. 1870년 수정헌법 15조를 통하여서 이 수정헌법 15조 여기서 이제 흑인 참정권을 인정한 것이죠. 백인들은 갖가지 조건을 더해 이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인두세 납부를 투표의 선행 조건으로 내세운 거죠. 세금 내지 말면, 세금 못 내면 투표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빈곤하여 세금을 낼 수 없었던 흑인들은 투표권을 발탈당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인두세의 폐지 요구에 주목하며 시민권 투쟁에서 드디어 유의미한 진전이 이루어질 듯하다. 이렇게 이 자유주의적 상징이었던 휴버트 험프리라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존슨은 연설에 남긴 열정적인 확신을 통해 국가를 인도할 준비가 돼 있음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텍사스주와 미국을 더욱더 혁신적인 방향으로 끌어가겠다는 단호한 결의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면 뉴딜의 타원은 되돌아왔다. 그러니까 심장마비를 통해서 그의 원래적인 철학을 회복하고 다시금 자신이 추구하였던 그러한 방향대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것이죠. 돌아온 탕화처럼 다시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비평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린든 존슨이 심장마비 이후에 다시 정계에 복귀하게 된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가 심장마비라는 절대절명의 사건 이후에 그의 원래의 정치적 태도와 철학이 회복되었음을 잘 그려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토의된 내용입니다. 린든 존슨이 이에서 본 것과 같이 청중에게 감동을 주고 또한 사로잡을 수 있는 어떤 카리스마적 리더십으로 그가 다시 복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결국 사람들이 청중을 사로잡는다는 것은 린든 존슨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청중의 동일한 마음에 고쳐진다는 것이고 그 청중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가치관과 어떤 태도들을 린든 존슨이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혁적 리더십이고 하나의 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다. 카리스마적인 스킬이 좀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실 카리스라는 것은 은혜라는 개념이니까 원래는 좋은 의미였죠.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아무튼 그렇게 카리스마적인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능력이 뭐냐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회복 탄력성. 이 회복 탄력성이 과연 린든 존슨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린든 존슨은 심장마비 죽을 뻔했고 그리고 완전히 우울증 가운데 정계로 복귀하지 못할 그런 위기에 처한 것이죠. 단순히 건강을 회복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정계에 다시금 그 상원 의원이요 당대표로서의 위치에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로 다시금 죄송합니다. 오뚜기가 이렇게 있다가 딱 치면 이렇게 너무 옆으로 넘어지죠. 근데 다시 이렇게로 쭉 올라오게 회복 탄력성이 나가는 거죠. 굉장히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이 결국은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온갖 일이 다 벌어졌는데 정치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일들을 겪으면서도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 오뚜기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이 밑에 추가 있기 때문에 이 밑이 무겁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밑이 밑부분 그런 것처럼 바로 그의 어떤 근본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지 회복 탄력성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린든 역시도 바로 그의 근본이 원래 어떤 이런
가난과 교육받지 못하는 것들, 집 없는 사람들, 노인들, 병자들,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것을 개선시키겠다. 이러한 원래 근본적인 그런 어떤 취지. 이런 부분들이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던 것이고 심장마비에서 많은 편지로서 그를 지지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지지가 가니까 오뚜기가 살아난 것이죠. 결국은 마음의 동기, 또한 목적의식, 그리고 비전 이런 부분들이 잘 준비되는 그런 사람이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정치적 리더십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먼저 갖추어져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인격적인 문제를 먼저 다루고 그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과연 어떻게 하면 이 회복 탄력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변화된 리더십의 어떤 의원으로서의 모습을 린든 존슨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7년 1월) 린든 존슨은 상원 다수당 대표로 복귀하자마자 시민권 법안 통과에 전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이 1875년에 강제법 Enforcement Act, 이 강제법이 통과된 이후로 82년 동안 다양한 시민권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가 됐지만 상원에서는 남부 출신 의원들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 요즘 많이 하죠. 필리버스터. 이 필리버스터를 활용해 시민권 법안 통과를 완강히 막았다는 것이죠. 스터를 통해서 시민권을 막았다. 남부 출신 의원들이. 왜냐면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것이 남부 사람들에게 정세는 맞지 않다는 것이죠. 1년 이 사건으로 시민권의 입법화가 더욱 화급해졌으며 1956년도 되게 유명한 그런 할랜드, 저도 이제 여러 번 들었는데 브라운대 교육위원회 소송, 여기서 연방대법원이 공립학교에서 이종차별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흑인아동 분리교육은 불법이라는 발견. 흑인아동을 따로 떼서 교육시키는 건 불법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림으로써 그 이후에 시민권 운동이 앞당겨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남부에서 격렬히 반발하자 아이젠하워 정부는 투표권을 포함해 광범위한 시민권 차원에서 흑인을 보호하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의회에 서둘러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남부 사람이 폭동나겠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한 권한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전에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1월 초 상원의 심의를 위해 존슨의 책상에 올려졌다는 것이죠. 지난해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이제 상원 심의를 위해서 존슨 책상에 딱 올려졌는데, 시민권 관련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오랜 역사적 전례에도 불구하고
존슨은 여름이 끝나기 전 시민권 법안을 75년 만에 처음으로 상원에게서 통과시키겠다고 친구들에게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75년 동안 못했던 것을 자신이 하겠다는 것이죠. 존슨은 하원을 통과한 첫 공화당 법안을 면밀히 분석한 끝에 민주당 입장에서 공화당 법안을 쭉 분석한 것이죠. 수십 년 전부터 상원에 보내진 모든 법안이 그랬듯이 그 법안대로는 결코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는 것이죠. 이대로 올라간 대로 통과는 안 된다. 한 증언에 따르면 존슨은 어떤 구절을 완전히 드러냈고 어떤 구절은 상당히 수정한 뒤에야 이 정도라면 통과하겠지라고 예측을 했다는 거죠. 제대로 예측한 것이죠. 그는 법안 통과를 위해서 3막으로 전개되는 연극을 전략적으로 꾸몄는데 제1막은 뭐냐면은 시민권 법안 통과를 위한 제1막. 존슨은 필리버스터로 남부가 승리를 얻었더라도 너무 큰 희생을 치러야 할 것이고 자신의 멘토이자 남부파 리더이던 리처드 러셀을 설득했다는 것이죠. 러셀한테 가가지고 이거 필리버스터로 이거 막아내려면 상당한 그런 노력과 수가 필요할 거다. 그렇게 이제 러셀한테 가서 설득을 한 것입니다. 시민권 운동이 확산되는 속도를 판단하며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토론이 종결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고 그렇게 되면 훨씬 과격한 법안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시민권 지금 올라온 거를 상당히 많이 수정해 줄 테니 통과시켜라. 만약에 안 되면은 나중에는 의원의 3분의 2 이상 해가지고 통과되는 건 쉽고 나중에는 더 많이 뺏길 거다. 더 많이 뺏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게다가 법안을 무효화하는 시도가 성공하면 상원은 마비 상태가 될 것이고 그럼 경제 침체라는 남부의 한층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경제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 경제적으로도 경기 침체도 해결 못한다. 결국 남부가 시민권의 점진적인 작은 진전을 받아들이면 미국에서 가장 번창한 지역 중 하나가 되겠지만 미래를 향한 진전을 거부하는 거부하면 경제적 낙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었다는 것이죠. 존슨은 법안이 투표권만을 보호하도록 제안하고 사회 경제적인 통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겠다고 러셀에게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을 통해서 흑인에게 투표권을 허락하는 것만을 하고 이후에 뭐 흑인, 백인 다 사회 통합하자 이런 말은 절대 꺼내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죠. 또한 연방 군대를 남부에 파견해 법 집행을 강제하려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부분도 삭제하겠다고 맹세했다. 남부에 쳐들어가가지고 왜 흑인에게 투표권 안 줘? 이렇게 군대를 통해서 하는 대통령의 그런 권한도 없애겠다. 흑인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부인들에게 유리하도록 배심 재판을 받아내도록 노력하겠다. 남부인들이 흑인에 대해서 차별했다고 해서 걸린 그런 고소에서 남부인들이 좋은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러셀은 존슨이 이런 약속들을 실행하지 않으면 필라버스터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생각에 당분간 결정을 미루고 법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2막을 하는 거죠. 법안 통과하는데 바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2막의 주인공은 서부 로키 산맥주. 뭐냐면은 로키 산맥이 지나가는 미국의 8주를 의미하는데 몬태나, 아이다호, 와이오밍, 네바다, 유타, 콜로라도, 애리조나, 뉴멕시코의 상원 의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는 흑인이 극소수에 불과해 시민권 운동도 거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곳 출신 상원 의원들은 대체로 시민권을 지지했지만 타협하더라도 북부의 동료 의원들보다 이를 것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존슨은 법안을 수정하는 데 필요한 의무문을 이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랐다는 것이죠. 거의 10년 전부터 서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아이다호와 오리건에 있는 경계 근처에는 헬스 캐니언에 댐을 쌓였다는 것이죠. 로키 산맥의 어느 지역에 헬스 캐니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댐을 쌓으면 이 댐을 통해서 전력을 얻기 때문에 이 전력을 통해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 댐이 완성되면 정부가 전 지역에 값싼 전기를 공급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아이젠하워 정부와 남부 보수적인 의원들은 관련 법안을 반대하며 민간 기업이 그 건설 계획을 담당하고 정기요금도 결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존슨은 명백한 정치적 거래를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로키 산맥주 상원 의원들에게 계류된 시민권 법안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조항을 삭제하는데 동의하며 헬스 캐니언 댐과 관련된 법안에 찬성하도록 남부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존슨은 의사당과 휴게실을 떠나지 않고 계파가 다른 의원들을 번갈아 만나며 법안 문구를 수정하고 다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법안 만들고 저기서 의원들 설득하고 완전히 사방팔방으로 뛰는 거죠. 또한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치닫지 않도록 했었고 합의된 사항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걸 보여주려고 노력했는데 실제로 헬스 캐니언 댐에 대한 법안 이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헬스 캐니언에 대한 법안을 통과하도록 존슨이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그것이 통과되자마자 이제 이것이 상원에서 통과되자마자 곧바로 로키 산맥주 의원들이 시민권 토론에 앞장서서 북부 의원들을 놀라게 했으며 와이오밍의 클린턴 앤더스 상원 의원은 시민권 법안을 투표권 허용에서 제한하고 투표권 허용에 제한하고 법안 집행을 위해 연방군대를 파견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삭제하자는 수정조안을 제시하며 시민권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통과되지 않으면 오랫동안 상원이 중대한 과실로 남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걸 해주자. 그에 대한 대가로서 시민권 법안에 대해서 투표권만을 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집행하는 대통령의 군대 집행 권한 이런 것들을 다 막고 해서 통과시키자라는 그런 분위기를 이 로키 산맥주에 있는 그런 의원들이 합쳐서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앤더슨이 법안 수정을 제안하는 순간 존슨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연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곧바로 투표를 요청했던 것이죠. 이제 됐다. 투표하자. 수정 조안은 통과됐으면 며칠 후에 와이오밍의 조지프 오마호니 상원의원과 아이다호의 프랭크 처치 상원의원이 발언권을 얻어 투표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게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이 추가적인 수정 조항이 통과됨으로써 존슨은 세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는 법안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의원들을 만나면서 서로 조율하면서 주권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3막이 남았는데 제3막이 남아있는데 시민권과 관련된 법안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 완화된 법안이라도 통과시킨 게 낫다고 북부 상원 의원들을 설득한 차례였다는 것이죠. 뉴욕타임즈도 사설에서 연방정부가 시민권을 광범위하게 집행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미약한 법안이라고 지적을 한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군대를 집행해가지고 시민권 법안을 통과시켜
이렇게 이제 이걸 이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았을 때 이 수정된 시민법안은 약하다 이런 의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미국의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의 첫걸음이었다. 오래된 상처가 뭐겠습니까? 백인과 흑인 간의 불평등 이런 것들을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한술에 배부를 수 있으랴 첫걸음을 간 것이라는 것이죠. 그 법안이 전초적 단계에 불과하지만 미약하게라도 투표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중요 단계라는 걸 존슨만큼 명확히 이해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무엇이든 아무리 후퇴됐든 일단 통과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상원 단상에서 존슨은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직접 결정하게 된다고 역설했다 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이 흑인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자라는 것이죠. 물론 이빨 빠진 법안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지만 존슨에게는 법안의 내용보다 법안이 통과됐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2년 후에 다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1957년 9월 9일 1957년의 민권법이 정식으로 미국의 국법이 되었다. 민권법 Civil Rights Act of 1957년 존슨이 7개월 전 머릿속에 대략적으로 그렸던 내용과 거의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안에 상표를 새긴다면 당연히 이렇게 L, B, J 이렇게 상표를 새길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린든 베이드 존슨이라는 것이죠. 많은 신문에서 보도했듯이 서부와 동부 자유주의적 민주당과 보수적인 공화당의 있을 법하지 않은 연합을 이뤄낸 주역은 바로 이 LBJ였다는 것이죠. 린든 존슨이었다는 것이죠. 이만큼 이 린든 존슨이 굉장히 통합적인 그런 리더십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상과 달리 민주당이 피를 흘리지 않게 하며 상원에 그 법안을 상정하고 북부와 서부 동료 의원들과 똑같이 남부 의원들도 자발적으로 투표하게 하자며 5명의 온건한 남부 상원 의원을 설득할 만한 타협안을 구상해낸 주역도 LBJ였다는 것입니다. 남북전쟁 이후 미국 흑인에게 입법부의 문을 처음 열어준 사람도 LBJ였다는 것이죠. 전국에서 모든 신문이 법안 통과를 린든 존슨이 경력에서 가장 인상적인 순간으로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민권법 Civil Rights Act of 1957 이게 바로 그의 최고의 인상적인 순간이다. 그래서 이듬해 그리고 존슨이 상원 역사상 가장 강력한 다수당 대표가 됐다는 폭넓은 공감의 증거라고 또한 보도했다는 것이죠. 이듬해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매사추세츠의 존 F 케네디가 존 F 케네디 상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존슨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 능력을 이미 증명했다. 미국의 앞날에 대한 그의 생각은 나와 똑같다. 하지만 결국 최종적인 승리는 애퍼매톡스에 가까운 후보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는 것이죠. 애퍼매톡스가 뭐냐면은 남군의 총사령관이 북군의 총사령관에게 항복한 곳인 것이죠. 이와 같이 이 민권법 통과는 바로 린든 존슨의 어떤 통합적인 리더십, 거의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고 북부와 남부를 가리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서 결국은 이 법을 통과하게 하는 거의 통합적인 리더십의 결과다. 이렇게 이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비평 및 토의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린든 존슨이 심장마비에서 회복된 후에 상원의원에 복귀하면서 시민법안에 대한 지지와 함께 3단계를 통해 러셀과 남부, 북부 의원들을 설득해 나아가는 과정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시민권법의 통과가
린든이 미 대통령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통합적 리더십이 우리 정치 현실에 필요한 부분인지, 이와 같은 통합적 리더십, 우리 정치 현실에서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필요할까?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겠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분열되어 있고 나눠져 있고 이해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서로 이제 이해가 불키고 오해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묶어가지고 그래서 법안을 만들고 또 하나의 국가로 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이 린든 존슨의 바로 52개 주, 미국의 그 많은 주들을 연합시키는 바로 그런 하나의 리더십이었는데, 바로 그것이 미국보다 훨씬 작은 이 나라에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역 간의 갈등이라든가 여러 계파 간의 갈등들, 이러한 부분들이 물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원리들이나 중요한 정책들이나 아니면 중요한 어떤 가치들은 입법화되고 실행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바로 이렇게 여당과 야당 그리고 계파 간의 그러한 지역 간의 여러 의원들, 결정권자들을 함께 아우르면서 의견을 모아가고 또 협상해 나가는 그런 과정, 이러한 것들을 가진 정말 뛰어난 그런 리더십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리더십이 과연 누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바로 그런 리더십이 정말 이 나라를 통합시키고 정말 하나가 되게 하고, 또한 우리가 또 지금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남과 북이 또 하나로 통일되고 하나의 그런 국가로 세워지는 것도 우리가 바라는 헌법상의 그런 의무이고 바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리더십이 우리에게 세워지기를 또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역시도 바로 그런 리더십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리더십을 기르고 계승 발전시키고 또한 그런 영향력을 줄까? 어떻게 또 그런 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길러낼까 하는 것들도 하나의 숙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오늘 리더십 학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내용들을 다루고 난 이후에 다시 본격적으로 이 미국 내매 대통령의 정치적인 어떤 리더십의 모습들, 대통령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또 수업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가 명절에 이제 지나와가지고 감기가, 목감기가 걸렸나봐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중간중간 좀 이렇게 끊어졌지만은 또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환절기 건강 잘 유의하시고 또한 따뜻한 봄기운이 오는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참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